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13명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7,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대응 단계 전환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한풀 꺾인 일부 나라들 사이에서는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최종장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주말 휴가가 반영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나온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또다시 7,000명대가 나오면서 나흘째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보통 주말 효과가 일요일 발표부터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토요일 날 우리 7,000명, 7,009명이었는데 일요일은 7,630명, 오늘은 7,513명. 어제보다 117명 줄었지만 네. 주말 효과라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 이 진단검사 수가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전 주에 비해서도 이전 주 월요일의 경우 3,859명이었는데요. 이게 3,654명이 늘어났으니까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급격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 오미크론의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다. 5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는 계속 줄어서 어제 13명 줄어서 418명이고 사망도 25명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고 중환자 병실 가동률도 20%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중순에 확진자가 3,000명대로 굉장히 낮아졌던 때의 영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연 이 오미크론의 유행이라는 것이 위중증 환율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신규 확진자 10,000명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연휴 이전에 10,000명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뭐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말에 이렇게 7,500명 이상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주말 효과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가고 수요일 날 발표에 있어서는 적어도 몇천 명 정도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까지는 아니라도 10,000명 가까운 숫자, 최고치는 아마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치는 지난 12월 15일 날 7,848명이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뭐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그게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이 기록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중증 사망자 이런 지표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표로 봤을 때는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다는 건 오미크론의 그 특징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까요? 오늘 발표로 오미크론이 50.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델타를 밀어내면서 오미크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다만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위중증 환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이렇게 8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 3차 접종도 60대 이상에서는 8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원율이 얼마나 될지, 즉 우리가 무증상 경증을 얼마나 잘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서 이거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기 지금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환자 병실보다는 환자들이 중증화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역 또 의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이 지난주 기준으로 50%를 넘으면서 사실상 우세종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정부가 이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수요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빨리 다른 지역에 대한 시행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세종화가 됐다고 그러는 것이 전남, 광주 여기는 사실 12월 1일 날 나이지리아에서부터 들어온 환자가 확진되면서 오미크론이 나이지리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의 N차 감염이 전남 광주의 그 유아원으로 가면서 거기서부터 빨리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택하고 안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미군 부대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N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이미 우세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갔죠. 이 네 지역을 우선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지역이나 지금 그 이외의 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일 뿐이고 결국은 우세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대응이 아마 약간 늦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일단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달라지는 것을 좀 자세히 짚어보자면 검사 방법이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두가 PCR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다는 점인데 달라지는 검사 방법 좀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는 증상이 있든 없든 뭐 누구랑 접촉을 했든 안 하든 좀 의심스러우면 누구나 선별검사소 가서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전부 PCR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PCR의 역량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료로 하시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의사 소견서가 있으신 분,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사람, 또 자가검사, 집에서 한 자가검사나 네. 또 이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PCR 검사를 일단 제도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일반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키트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선별검사소 가셔갖고 PCR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선별검사소에 안 가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호흡기 클리닉인 경우에 있어서는 검체 채취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시고 집에서 대기를 하시면은 그 검체가 PCR로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 가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중에서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한 110개 정도, 110개 정도는 이 검체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별검사소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의심 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의심되는 분이기 때문에 선별검사소 가서 그냥 줄 서서 아마 진단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별검사소에서도 이 동선 확보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가야 되는데 이 선별 진료소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게 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우리가 선별검사소에서 이 PCR 검사를 받을 때 검체 채취할 때 코스 깊이 넣지 않습니까? 이게 비인두 도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깊이 집어넣어서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양성 음성이 뭐 5분, 10분 내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선별진료소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그 의료진의 확인 아래 본인이 직접 코에다가 놓고서 검체를 채취해서 직접 이 검사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예, 본인이 직접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방역 패스 패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효 기간이 딱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PCR 검체 채취를 해서 PCR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담 클리닉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해주시는 거고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를 갖고 본인이 하게 되는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선별검사소 그리고 호흡기 전문 클리닉으로 다 감당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 숫자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동네 병의원이 참여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선별검사소 이외에 동네에 있는 병의원들 중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받으신 분들이 병원이 있거든요. 654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검체 채취를 하고 또 그것을 PCR 검체 채취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사실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만 갖고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각 부에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한데 그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자 수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더 병의원들에서 이 환자를 관리하고 진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세부 지침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자가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정확도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신속 진단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정확도는 민감도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처음에 감염되어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양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PCR의 경우도 감염된 직후에는 양성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음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PCR에 비해서 신속진단 키트는 좀 더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의 환자들은 잡아낼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튼 이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못 찾아내는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스크리닝의 그 개념, 즉 선별검사의 개념으로서 선별검사를 해서 일단 의심 환자를 찾아낸 후에 그 의심 환자 중에서 또 이 키트는 위양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 갖고 있는데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양성이 나온 사람들을 전부 다 PCR을 해서 정확하게 확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검사 용량을 지금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을 결국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이 PCR 검사를 받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받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이 방역 패스, 그러니까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PCR로는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자가 진단, 자가 검사 키트로 해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은 그걸 들고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나 양성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PCR을 해주시고요. 음성 확인서는 띄워주지는 않지만 PCR 검사는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선별검사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검사 키트라든지 혹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음성 확인서는 받을 수 있죠. 네, 그 음성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24시간 유효합니다. 24시간, 예.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게 4개 지역에서만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방역 체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일단 재택 치료가 기본이고 동네 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 속에서 병원에서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십니다. 병원에 가셔서 감기라고 보통 판단을 받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식화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양성, 음성을 확인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이 동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즉 병의원에서 얼마나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느냐, 즉 검체 채취를 하는 그 인력이라든지 그 공간은 감염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네 병원들 중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데가 많기 때문에 예. 검체 채취는 신속 검사, 신속 항원 키트 정도만 하고 PCR은 안 하는 병원 의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대면 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면 진료를 하고 이분들은 이제 확진이 될 경우에는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동네 병의원들의 환자가 갈 때 무조건 하여튼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그 동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으로 나누던 그 동선을 분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반 환자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게끔 그런 동선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환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중 또는 주말이라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진료를 하지만 밤이나 혹은 예. 주말에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세부 지침이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타과 진료, 즉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택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치통이 생겼다든가 예. 몸에 급히 뭐 두더기 같은 알러지들이 생겨서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저질환이 좀 악화됐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 갈 수 있는 타과 진료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즉
확진자를 위한 일반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세부 지침들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동거인들도 같이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거인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의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4, 5만 명 정도의 격리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 또는 동거인들의 일반적인 의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네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이 24시간 진료 지침이 이 동네 의원들의 이 참여를 꺼리게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24시간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급에서는 불가능하죠. 의사 선생님께서 한두 분 계신데 밤새고서 그 대응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병원 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뭐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하루라고 할지라도 밤새고서 진료를 봐야 된다는 의미, 깨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전문적인 그 대응 센터 같은 것들을 각 구별로 만들어서 밤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는 그런 데서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악화된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할 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지금 긴급 외래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갈 것인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방역 택시로 갈 것인지 사설 응급차로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각각의 사안별로 좀 지자체에서 잘 마련을 하셔갖고서 그런 대응 체제가 잘 마련이 되고 또 거기서 그 증상이 악화돼서 중증이라고 생각이 되면 입원을 시켜야 될 때 그 입원 병상이 항상 비어 있어야 되고 또 중환자 병상도 항상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어디선가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 좋은 의료 시스템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증 무증상 환자들이 재택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제때에 처방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팍스러비드 같은 거 처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일 증상 나타나는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처방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자가격리 키트라는 거, 재택치료의 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산소포화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뭐 기침약,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 7, 8천 명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것도 4, 5일 걸려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처방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만약에 양성으로 판정이 된다면 그 처방 시간이 늦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그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고 빨리 PCR 진단을 받아야지 그 며칠 증상이 계속 지나면서 며칠 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팍스로비드 같은 약은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 뭐 젊은 층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PCR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빨리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이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혹시나 나중에 양성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건 내가 지금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은 한 번 더 자가검사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가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꼭 음성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하루 이틀 후에 한 번 더 했을 때 그때 양성이 나온다면 그건 PCR 검사를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되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범위가 아직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제일 먼저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하신 분들. 근데 입원 안 하고도 장기적인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까지는 입원하신 분들만 여기에 예외 대상에 넣었고요. 또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불확실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 신고를 한 후에 4-1이라는 판정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4-1이라는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굉장히 심각했다 할지라도 이 판정을 안 받은 사람들은 예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미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예외
예외를 인정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예. 이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계속 하겠다. 네. 3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실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서울에 한해서는 이것이 인정된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항고를 해서 3월 1일에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부분들이 없어서 뭐 제 생각에는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역 패스의 효과는 있겠지만 예. 18세 이하의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린아이들 12세부터 13세 같은 경우 한 50% 정도밖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랑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와서는 이 양쪽 다 팽팽하기는 하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서 접종률을 좀 높인다는 이런 시도 또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에 비해서 국민들의 좀 기본권을 좀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실제 이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 패스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3월 1일 날까지 하려면은 1차 접종 후에 3주 후에 지금 파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나려면은 내일 하면 벌써 늦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3월 방역 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하겠다고 법원도 설득하겠다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학부모들이 이것들을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 학부모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나 방역 당국이나 학부모들이나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방식으로 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고 학부모들은 그 부분들은 너무 무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통합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과학적인 근거로만 봐서도 사실은 이 방역 패스로 인해서 과연 확진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효과는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장소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한데 식당, 카페 같은 데는 사실 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임신부의 경우도 지금은 예외 상황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태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접종을 꺼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먹는 치료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치료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근육통으로 뭐 걷기가 힘들다 이 정도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많이 알려졌던 일입니다. 이 팍스로비드라는 것이 미각 이상이란 말은 쓴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육통, 설사, 또 혈압 상승 뭐 이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109명밖에 처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의 850명의 결과를 보면은 92%가 증세가 호전이 되었고 그중에 6% 정도는 이런 이상 증상들로 투약을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6%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몇 명이나 과연 그 부작용 사례를 호소하는지 그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에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치료제라는 것은 사실은 환자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백신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작용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치료제는 그만큼 좀 백신하고는 다른 면이 있죠. 그리고 그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처방 건수가 적다 보니까 저조하다 보니까 연령을 60세로 낮췄고 그리고 뭐 감염병 전담병원 환자에게까지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령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저질환들이 있으셔갖고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병용 금기 약물이 28가지,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것으로는 2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약들인가가 복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들도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5일 동안 그 약을 중단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6개의 약은 약을 끊더라도 복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실 때 과연 5일을 끊으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방하시는 선생님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처방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자기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투약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 약은 12세 이상 40kg 이상이면 전부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준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부터 지금 59세 사이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급격히 나빠질 확률이 있는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을 처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